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요즘 정치판에 두 사람이 단연 화제입니다. 한 사람은 이재명. 그는 지금 수많은 의혹 가운데 하나인 성남FC 후원금 사건 피의자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소환됩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야당 대표가 검찰에 불려가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하긴 이렇게 수많은 범죄 의혹에 둘러싸여 있는 야당 대표도 처음입니다. 정치판에 또 한 사람 주목을 받는 사람은 지금 원외인 나경원입니다. 나경원이 주목받는 것은 당대표 출마를 앞두고 대통령실과 삐걱대는 소리를 낸 때문입니다. 게다가 윤심이, 이른바 윤심이 김장연대의 김기현에게 꽂혀 있다는 세간의 평가에도 일부 여론조사에서 나경원이 당심 1위로 나오는 데서 과연 그녀가 출마할 것인가? 언론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권력의 중간평가 성격인 선거에서 이 선거를 지휘할 집권 여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죠. 그런데 이 경우 여당의 대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왜 위험할까요? 앞으로 1년하고도 몇 개월이 남은 선거이지만 권력의 중간평가는 여전히 집권 여당에게 불리한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에 도전하는 이가 많은 건 무슨 까닭인가요? 다들 도토리처럼 보이니, 그래야 요만조만하니 정치적 거목으로 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현재 야당에서 대중적 신망을 받는 발군의 스타가 없다는 말도 됩니다. 정말 없습니다. 여당 야당 전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번의 당권은 곧 공천권을 장악하는 그런 당권이죠. 그래서 앞으로 보수 여권을 주도하는 권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 난리가 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문재인 정부 때 권력자였던 사람들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김상조, 김수현, 김현미, 신문에 세 사람 이름이 났더군요. 이분들이 누구입니까? 여기에 이 반삼성 경영학자로 유명세를 얻었던 장하성, 이 정책실장을 마치고 주중대사까지 했죠. 그리고 소주성을 입안한 홍장표, 이분은 KDI 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확장재정 정책을 맨 앞에서 폈던 홍남기까지 더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 경제의 기초를 흔든 문재인 왕국 경제 군단이 될 것입니다. 나라를 폐망으로 이끌었던 분들 말입니다. 특히 그들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을 나락에 떨어뜨렸습니다. 마치 노무현 정권 대자비를 보는 것 같았죠. 노무현 때 한 27개에서 많게는 31가지 경제 정책이 모두 실패했죠. 문재인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 문정권 사람들이 정책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문정권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당연히 최근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표 정책들을 바꾸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 성격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언론은 이들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물론 노동, 연금, 교육, 윤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3대 개혁과 그리고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혁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는 1월 5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풀기로 했습니다. 이제 강남 3구, 용산구 외에는 일체의 규제가 사라졌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만든 부동산 규제가 대부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은 왜 부동산 규제를 했을까요? 노무현 정부가 민심을 떠난 것도 김수현의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김수현을 문재인은 다시 기용해서 나라를 망친 걸까요? 저는 문재인 퇴임 후 이 문제를 가끔가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 원인은 문재인이 가진 자에 가졌던 적개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가진 자에게 적개심을 가졌다. 마치 이재명이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그 돈으로 불로소득을 없애고 그 돈으로
이른바 기본소득 정책을 펴겠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마치 푸르동이 재산이란 무엇인가라는 팜플릿에서 이 재산은 도적질이다 라고 한마디로 갈파했던 그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정책으로 정권 몰락의 원인이 됐던 이들이 포럼을 만들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친문계가 포럼을 구심점으로 삼아 내년 총선에 대비하는 세규합 차원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국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포럼을 만들었다 이 얘기죠. 재밌는 것은 바로 포럼 이름입니다. 포럼 이름이 정말 걸작입니다. 사의제. 여러분 이 사의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의제는 정조를 보좌했던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으로 유배됐을 때 살았던 곳입니다. 강진 뱀산에 있었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바로 거처였습니다. 저는 비로소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그동안 문재인을 정주에 비유해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정약용 선생에 빗댄 것입니다. 포럼은 비영리 민간단체로 이달 중순 창립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정조와 문재인 참 기가 막힙니다. 어디 가당키나 한 비유입니까? 하물며 정약용과 자신들을 비유하다니요. 자, 다음 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심야의 술집에서 회동했다. 이걸 최초에 보도한 더 탐사라는 유튜버는 이 내용을 청담동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아부다라 게이트라고 붙이는 겁니다. 이런 웃기지도 않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 더 탐사가 이틀 전 광주에서, 호남 광주에서 아주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술자리에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해 100% 확신한다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니, 더 탐사 대표라는 이 강진구, 그분은 전직 기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까? 기자는 팩트에 충실해야 되고, 그리고 팩트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 술자리에 정인이라던 사람들, 이 첼로 치아라는 이름의 여성 첼리스트, 그리고 이세창이라는 사람이 그 시간에 역삼동 모처에 있었던 것이 확인된 뒤입니다. 그걸 조선닷컴이 밝혀냈죠. 인간의 영역이 아니면 그렇다면 신의 영역인가요? 아니면 짐승의 영역이란 말입니까? 더 탐사 대표 강진구는 진상규명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둘러 덮으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의혹을 서둘러 덮으려고 하는 것이 청담 게이트의 본질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한편 유튜버는 더 탐사에 대해 수익 창출 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지난 12월에는 무려 슈퍼챗을 7천만 원이나 받았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이 메인 디쉬, 이 주요리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이죠. 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의 대표가 개인의 범죄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작년 12월 28일 소환됐는데 불응했죠. 그래서 오늘 소환됩니다. 이번 소환은 성남FC 후원금 사건이죠. 근데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던 2014년부터 2018년 그 사이에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이런 6개 기업들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그리고 용적률 상향 등 여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모두 182억 원의 불법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은 오늘 10시 반 소환됩니다. 아마 성남시청 앞에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이 진보 쪽 사람들, 진보 좌파 쪽 사람들 외에 보수 우파 쪽 사람들도 많이 모이들어 굉장히 시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의 검찰 조사의 변호인은 그런데 한 명만 입회할 것이라고 합니다. 입회할 변호인은
박균택이라는 분입니다. 전 광주고검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균택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다가 문재인 정부 때 이 검찰 빅5라고 그러죠. 검찰국장에 발탁이 됐고 이후에 광주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는 법무연수원장이 된 뒤에 근로 자리를 옮긴 뒤에 곧장 검찰을 떠났습니다. 자, 이 사건은 정말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처음 경찰은 이리저리 사건을 좀 뭉개는 척 하다가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했죠. 그 다음은 검찰이 뭉갰습니다. 이의가 들어오고 나서도 뭉갰습니다. 그런데 내부 검사들이 반대로 일이 확대됐죠. 부부장 검사가 사표까지 썼습니다. 결국 경찰 재수사 끝에 작년 9월 두산건설 전 대표 김모라는 자와 그리고 성남시 팀장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 공소장에서 검찰은 김 씨가 이재명, 정진상 등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정진상이 기소되는 것은 이 문제로 수사를 다시 받고 기소되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됐던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으로 보인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신병 처리까지 할까요? 그러나 아니 그렇더라도 실제 구속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죠. 그래서 국회가 소집된 만큼 이재명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야만 합니다. 그 가결 요건은 이렇습니다.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요건입니다. 그러니 민주당이 169석인 현재의 절대다수 국회에서 무엇이 투립했습니까? 이재명은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탄조끼의 효력을 단단히 보는 것입니다. 한 언론은 이번 주 나라가 두 쪽 된다 이런 제목의 기사까지 썼습니다. 아니, 국민일보죠. 그런데 그 기사 내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이 자진 출석에 무혐의를 입증하면 당과 지지층이 결집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게 언론의 표준적인 관점입니다. 사실 그 신문에 나온 대로 친명계는 이재명에 대한 공격은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당은 오히려 더 단결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말하자면 이재명 수사를 이재명에 대한 공격으로 이해를 하고 이를 민주당에 대한 탄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지금 민주투사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 고위 당직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검찰이 피사실을 계속 언론에 흘리거나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우리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조사 이후 전개될 상황에 대해 검찰총장은 직을거려야 할 것이다. 우상호가 1월 6일 라디오에서 한 말이 아주 유명해졌죠.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제1야당 당수를 구속한 전례가 없다. 나라가 뒤집어진다. 아마 우상호가 보기에도 이만한 범죄 의혹 같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을 겁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검찰 수사를 정적 제거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많은 자유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 것이다. 참 재밌습니다. 그 뒤에 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반드시 국민이 이긴다. 생각해 보십시오.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자유민이 아닙니까? 이재명이 그런 자유투사였습니까? 역시 최고위원인 박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1년이 넘게 탈탈 털어도 번복된 진술 외에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자 이제 와서 성남FC 건으로 소환하겠다고 한다. 정말 뻔뻔하지 않나? 정말 뻔뻔한 건 누구입니까? 그동안 이재명 의혹을 뭉개고 있었던 자들은 누구인가요? 아니면 이재명이 무슨 독립운동을 했거나 민주화 투사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수사를 두고 이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야당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는데 그만한 범죄 증거도 없이 불렀겠습니까? 이재명은 이미 두산건설 전 대표의 공소장에
정진상과 함께 공모자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은 검찰 출석을 이틀 앞둔 8일 일정을 모두 비운 채 조사의 준비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재명은 변호인단과 함께 예상 질문을 추리고 그 답변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오늘 검찰 출석 때 민주당 지도부도 동행합니다. 이재명은 포토라인에 쓸까요? 아마 쓸 것입니다. 이재명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이재명이 무혐의를 자신하는 만큼 포토라인에 직접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이 사건은 이재명 수사의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이재명을 소환 조사해야 할 사건은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제가 보기엔 앞으로 10여 번은 더 소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은 반부패 수사 1부와 반부패 수사 3부가 맡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과 김용을 뇌물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진상의 경우 반부패 수사 1부가 기소를 했습니다. 이른바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기에 뇌물죄로 기소를 하면서 공소장에 이재명을 81회나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정치적 공동체라는 이재명과 정진상 두 사람의 관계를 부각해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활짝 열어둔 것입니다. 이 정진상의 혐의 중에는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개발 이익 중에 428억 원을 나눠받기로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이재명에게 흘러갔다고 의심합니다. 돈을 주고받은 자들 중에서 이 유동규와 남욱 정영학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미 입장을 바꿔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동규는 말려 죽이겠다 그러고, 그리고 남욱은 지금 와서 모두 다 털어놓고 하나하나씩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학도 드디어 마지막에 가세를 했습니다. 이제 김만배만 남은 것입니다. 남욱은 법정에서 시장 실목, 그리고 이재명의 선거자금, 이재명의 노후자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에게서 넘어간 돈이 정진상, 김용에게 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이재명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중앙지검은 이재명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를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장동 게이트와 아주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됐던 이 백인동 아파트 사건, 이 온백 아파트 게이트, 이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백인동 아파트는 성남시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4단계나 상향을 해준 데다가 100% 임대 아파트에서 90%는 분양으로 전환해서 민간업자가 3천억이 훨씬 넘는 3,1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보게 한 사건입니다. 현재 이 의혹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여기에 수원지검의 변호사비 대납의혹 수사가 또 있습니다. 이 사건도 워낙 큰 사건입니다. 2018년 상방울그룹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상방울그룹이 대북 송금과 그리고 주가 조작 의혹으로 지금 확대되어 있습니다. 김성태가 잡혀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사건인데 이미 김성태의 금고지기는 체포가 되어서 송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지난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를 하면서 그때 이미 추가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상방울의 일부 전환사채, 시비가 발행돼서 유통되는 과정에서 자금 세탁 등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그 뒤에 검찰이 덧붙인 말입니다. 이재명의 변호인들과 상방울의 관계에 비춰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검찰이 왜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표현까지 썼을까요? 쉽게 말해서 언제든
증거만 확보되면 이 사건도 기소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재명이 오늘 검찰에 출석할 때 지지자들은 결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자들이 모인 제명인의 마을에는 10일 성남지청에 결집하자는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최근 민주당 지지 유튜브 방송에서 지지자들과 실시간 댓글을 하면서 총구는 밖으로, 이런 등등의 선동적 글을 게재했습니다. 자, 이제 김만배 얘기입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김만배가 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 태평양에, 이걸 신문에는 모 변호사 회사에 이렇게들 표현했더군요. 법무법인 태평양에 120억 원 거액의 수임료를 지급한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0억. 이건 선을 넘은 수임료를 보고 아마도 김만배가 돈을 은닉한 것으로, 변호사 회사에 돈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죠. 태평양은 대장동 게이트가 드러난 2021년 9월경부터 김만배를 변호해 왔습니다. 검찰은 변호인 선임 과정과 100억 원이 넘는 수임료의 정확한 성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추징당할 것을 우려해서 태평양에 미리 거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태평양 소속 모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까지 확보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이재명 방탄국회가 소집됐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이 개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의 리스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인데, 현역 의원부터 심지어 전에 공동 비대위원장을 했습니까? 박지연이라는 젊은 여성 정치 지망생까지 모두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중에 이상민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재명이 전국을 돌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당원들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매우 자제하고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지금 이재명은 당당합니다. 하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는 어제 9일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렇습니다. 국가의 양대축인 민생과 안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시중에서 이 정권이 번데기 정권 같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힌다는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말입니다. 시중의 그런 말을 말입니다. 과연 그 말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 그런데 한편 대장동 일당 김만배가 건강을 회복하면서 재판과 수사가 다시 재개됐습니다.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영학 등이 피고로 되어 있는 특경법 배임 재판은 13일 재개됩니다. 검찰은 6일 김만배를 다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 배당 수익 중에 428억 원을 정진상, 김용 등에게 주기로 약속한 사건을 지금 보완 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대장동 및 위례 신도시 개발 수익이 이재명 측에 언제 어떻게, 아니면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집중 추구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최근 김만배의 자금 추적과 주변 인물 수사를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앙일간지 기자들과의 억대 자금 거래를 수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김만배는 2019년부터 2020년 한겨레 이 부장 기자에게 6억 원, 그리고 한국일보와 중앙일보 기자에게도 각각 1억 원과 9천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입을 닫게 하기 위해서 돈을 뿌린 겁니다. 그런데다 검찰은 현재까지 800억 원 가량의 대장동 수익을 동결했고, 김만배가 숨겨둔 275억 원 가량의 재산도 추가로 확인해서 압수하는 등 김만배의 자금줄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미 1208억 원을 챙긴 천화동인 1호는 누구실까요? 진실은 이제 한꺼풀만 더 벗기면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 JTBC가 김만배가 현직 부장판사들 술값을 대납했다, 이런 쇼킹한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솔직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법은 또 이렇게 썩었나. 단순히 술을 마시고 아는 지인이 술값을 내준 게 아닙니다. 김만배가 현직 부장판사들의 술값을 여러 차례 내준 정황을 검찰에 확인을 한 것입니다. 모 부장판사의 경우에 김만배가 없을 때도 김만배 이름을 대고 술을 마신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 유흥업소 직원 전화기를 확보했습니다. 이 업소는 김만배, 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이 자주 모였던 업소였습니다. 그럼 뻔하죠. 강남의 1급 룸사롱. 그런데 이 직원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통화 목록에서 당시 부장판사였던 김모 변호사, 그때는 판사였는데 지금은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모 판사 전화번호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김만배가 2017년 현직 판사이던 김모와 처음 역삼동 술집을 방문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방송은 이 업소의 2명 기본 금액이 400만 원 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명이 술을 마시면 한 400만 원이 든다. 그럼 뭐 기타 경비까지 500만 원 훌쩍 넘겠군요. 이후에 김 판사가 이 술집에 오면 김만배 이름으로 비용 처리를 했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만배는 정기적으로 술값을 정산했는데 업소 직원 계좌로 1,500만 원을 보낸 사실도 검찰은 확인했습니다. 김만배는 아직 술값 2천만 원 가량은 갚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화제를 옮기겠습니다. 이 안철수가 9일 어제 당대표 출사표를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힘이 되는 대표가 되겠다며 국회에서 과반을 넘어 170석을 확보하려면 저를 선택해달라고 했습니다. 170석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가 보정수표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민주당과 제3당을 오락가락한 그가, 그러니까 이념과 상관없이 새 정치하겠다면서 민주당부터 여러 당을 오락가락한 그가 이번에 보수 정당에 와서 내세운 명분은 이렇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의 연대보증인이고 운명 공동체다. 윤 대통령이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 글쎄요, 오늘은 제가 일체의 혹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자면 친윤 지지를 받는 김기현을 견제하기 위해 윤 대통령을 거론한 것입니다. 안철수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번 총선도 수도권이 승부처다. 170석 압승을 위해 수도권 121석 중에 70석은 확보해야 한다. 한편 구미에서 출정식을 연 윤상현은 안철수에게 축사를 보내 당대표 수도권 출마론을 고리로 한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그 연대가 되면 안윤연대입니까? 윤안연대입니까? 이 당대표 진정에 남은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나경원의 출마입니다.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당심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해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나경원이 내놓은 저출산 대책에 대통령실이 정부의 정치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제동을 걸면서 이 저출산위 부위원장 해촉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사이가 급격히 벌어진 거죠. 그렇지 않아도 조금 먼 듯한 느낌의 대통령실과의 분위기가 아주 멀어진 겁니다. 그러자 나경원은 자신의 출산 시 대출원금 탕감 구상을 대통령실이 공개 반박한 것에 대해 오해를 일으켜 유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무슨 오해일까요? 나경원은 8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돈으로 밀어붙여야 된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전 세계 그런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나경원이 예를 든 헝가리입니까? 나경원은 이어 재정 투입 부담도 크나 그 불가피성도 뚜렷한 것이 사실이기에 더욱 어려운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끝까지 돈 문제와 출산 문제를 연결시킨 겁니다. 돈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유인책으로 아이를 낳게 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헝가리가 모델이라고 했습니까?
어쨌든 나경원은 저출산과 관련한 자신의 뜻을 계속 강조한 셈이 됐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실과는 멀어졌습니다. 다시 나경원의 말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10분 이해한다. 이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대통령실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표현이 그런데 아주 노골적입니다. 국가적 중대사인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수십조가 들어갈지도 모를 정책을 쉽게 할 말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나경원이 정식대로라면 아이는 더 많이 낳겠지만 돈은 수십조가 들어가서 이 나라 재정은 정말 엉망진창이 되겠죠. 이쯤 됐는데 이 나경원이 당대표 출마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이러고 보니 우리나라 현인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저도 이틀 전에 생일을 보냈습니다. 친구들하고 조촐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참 행복한 겨울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